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을 함께 지켜가는 시간 편안하게 들어오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생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무릎 관절염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주변만 둘러봐도 무릎이 뻐근해서 계단이 힘들다,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면 소리가 난다, 이런 말씀 쉽게 들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막상 관절염이란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보면 정확히 설명하는 건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릎 관절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여러분 무릎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릎은 참 바쁜 부위입니다. 걷고 서고 앉고 계단을 오르고 심지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는 작은 순간까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움직임을 반복하죠. 이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게 바로 연골입니다. 여기서 연골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부드러운 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뼈와 뼈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해주는 고마운 조직이죠. 그런데 이 쿠션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유난히 빨리 닳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비교적 천천히 닳기도 합니다. 연골은 한번 닳기 시작하면 스스로 다시 차오르거나 재생되는 힘이 약한 조직이라 손상이 생기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2단계에서 통증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릎 관절염이란 연골이 닳고 그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무릎이 나 요즘 힘들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염증은 눈에 보이는 빨갛고 뜨거운 붓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절 내부에서 미세하게 지속되는 염증 반응까지 포함합니다. 이 반응이 계속되면 뻣뻣함, 통증, 부종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무릎이 뻣뻣하다가 조금 움직이면 나아지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이건 관절염 초기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밤새 굳어있던 관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풀리는 과정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생기거나 평소보다 쉽게 무릎이 피로해진다면 이미 관절염이 일정 부분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작은 손상들이 쌓였다가 통증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통증보다 몇 달, 몇 년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절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살펴볼까요? 연골이 얇아지면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뼈 끝부분에 작은 돌기, 흔히 뼈가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돌기들이 서로 부딪히면 걸을 때마다 통증을 느끼게 되고 심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무릎이 붓거나 화끈거리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시점에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관절염은 피할 수 없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면 충분히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질환입니다. 연골이 얇아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속도를 조절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앞으로 이 시리즈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무릎 관절염은 단순한 통증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깊이 연결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활동이 줄고 활동이 줄면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이 더 아프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초기에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릎 관절염을 이해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이런 관절염이 생기는지, 어떤 원인들이 작용하는지 차근차근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일상에서 무릎 관절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봤죠?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이어질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관절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걸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나이, 생활 습관, 체중, 반복된 사용, 유전적 영향 등 여러 요인이 서서히 쌓인 자연스러운 결과에 가깝습니다.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면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줄어들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무릎을 몇 번 부딪혀도 금방 괜찮아졌던 이유가 바로 연골의 유연성과 회복력 때문입니다. 5060대가 되면 같은 충격에도 훨씬 민감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요인은 체중입니다. 무릎은 걸을 때 체중의 3배, 계단을 오를 때는 46배의 하중을 받습니다. 즉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무릎은 실제보다 훨씬 큰 무게를 버티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불편한 분들에게 체중 조절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은 과사용입니다. 오랜 시간 서서 일하셨던 분,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드셨던 분,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시간이 많았던 분들, 당시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 미세한 손상들이 쌓여 어느 순간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세 문제도 큰 영향을 줍니다. 좌식 생활처럼 무릎을 깊게 굽힌 상태를 유지하는 문화는 관절 앞쪽에 반복적인 압력을 주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런 자세들이 연골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육 부족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흔들림이 생기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관절로 전달됩니다. 특히 허벅지 앞 근육이 약해지면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쉽게 피로해지고 통증이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상 역시 무릎 관절염의 위험을 높입니다. 십자인대 손상이나 반월상 연골판 파열 같은 부상은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염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입니다. 이처럼 관절염은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은 해결책도 다양하다는 뜻이죠. 다음 내용에서는 무릎이 보내는 초기 신호들, 몸의 SOS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무릎은 통증이 생기기 전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들은 조용하지만 매우 정확합니다.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보내는 작은 메시지들이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계단에서의 통증 변화입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괜찮은데 계단을 오르내릴 때만 무릎이 찌릿하거나 묵직하게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계단에서 무릎 앞쪽 구조에 더 큰 압력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오를 때는 근육이 무릎을 끌어올리며 더 큰 힘을 내야 하고 내릴 때는 반대로 무릎뼈와 허벅지뼈 사이에 압박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이때 통증이 생기면 연골이나 관절막 어딘가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아침의 뻣뻣함입니다. 밤 동안 움직임이 없던 무릎은 관절 내부에 염증 물질이 고여 일어났을 때 잘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이 뻣뻣함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관절 내부에 변화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무릎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움직일 때 사각사각 혹은 뚝뚝하는 소리가 반복된다면 연골 표면이 매끄럽지 않거나 관절이 불안정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소리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통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부종입니다. 무릎이 눈에 띄게 붓거나 눌렀을 때 말랑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관절액이 지나치게 늘어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는 관절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윤활액을 과하게 생성하는 과정에서 부종이 생기는 것입니다. 염증이 진행 중이라는 명확한 신호죠. 다섯 번째 신호는 걷는 자세의 미세한 변화입니다. 무릎이 아픈 쪽 발을 살짝 외측으로 돌려 걷거나 보폭이 줄어드는 변화가 생깁니다. 이는 무릎이 통증을 피하려고 만든 보상 움직임인데 오랜 기간 지속되면 반대쪽 관절에도 부담을 줍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었을 때 더 심해지는 무거운 피로감입니다. 관절 주변 근육과 인대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해지는 상태입니다. 이 느낌이 점점 빨리 찾아온다면 무릎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릎의 열감입니다. 관절 주변이 미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경우 염증으로 인해 혈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부종과 함께 나타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신호는 걸을 때 무릎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느낌, 즉 불안정성입니다. 이는 관절 자체보다 주변 근육과 인대가 약해졌을 때 흔히 나타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연골 손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릎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알려줍니다. 이 신호들을 빨리 알아차릴수록 관절을 지키는 속도 또한 빨라집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병원에서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검사가 왜 필요한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병원 진단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관절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첫 단계는 문진입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동작에서 통증이 생기는지, 어떤 시간대에 심해지는지 등 의사는 질문을 통해 통증의 원인을 추적합니다. 문진만으로도 어느 조직이 문제인지 상당 부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촉진 검사입니다. 부종, 열감, 통증 지점, 인대의 긴장도 등을 확인합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변화도 이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앞쪽을 눌러 아프면 관절막 문제를, 옆쪽이 아프면 인대나 정렬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X-ray 검사입니다. 연골은 보이지 않지만 뼈 사이 간격이 줄어든 모습으로 연골 손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의 기울기, 변형 여부, 뼈가시의 유무도 함께 확인됩니다. 관절염의 단계와 심한 정도를 판단하는 기본 검사죠. 초음파 검사는 관절 주위 연부 조직을 확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관절액이 얼마나 차 있는지, 힘줄이나 인대가 두꺼워졌는지, 염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MRI도 시행됩니다. 연골, 인대, 반월상 연골판 등 깊은 조직까지 자세히 볼 수 있는 검사죠. 또 경우에 따라 보행 검사도 진행됩니다. 걸음걸이를 보면서 관절 정렬, 무릎 휘어짐, 보폭과 균형 등을 관찰하는 과정입니다. 걸음걸이는 관절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사 과정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관리 계획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제 진단 후 어떤 치료가 있는지, 약물과 주사 치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관절염 치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약물입니다. 하지만 약물은 관절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통증과 염증을 줄여 움직임을 유지하게 돕는 역할입니다. 움직임이 편해지면 근육이 유지되고 그 근육이 다시 관절을 보호하기 때문에 결국 관절염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통증 조절을 위해 가장 많이 쓰는 약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입니다. 위장 부담이 적어 장기간 복용 가능하지만 염증을 줄이는 효과는 약합니다. 그래서 염증성 통증이 있을 때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입니다. 염증 물질 생성을 억제해 통증과 붓기를 동시에 줄여줍니다. 하지만 위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보조적으로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빠른 통증 완화보다는 장기적으로 관절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효과가 개인마다 달라 전문의와 상담 후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사 치료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히알루론산 주사입니다. 관절 내부 윤활 기능을 보완해 마찰을 줄이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해 짧은 기간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잦은 반복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간격을 두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프롤로테라피 같은 재생 주사도 있습니다. 관절 주변 조직을 자극해 몸의 회복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특정 조직의 통증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약물과 주사는 어디까지나 도구입니다. 통증을 줄여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운동을 해야 근육이 유지되고 그래야 관절이 보호됩니다.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관리 방법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습관은 무릎의 상태를 장기적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특히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활동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릎은 너무 많이 써도 문제지만 너무 적게 써도 굽고 약해집니다. 오래 앉아 있다면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펴주고, 반대로 오래 서 있는 직업이라면 중간중간 의자에 앉아 하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좌식 생활에서 의자 생활로 바꾸는 것도 큰 도움을 줍니다. 무릎을 깊게 구부리는 자세는 관절 앞쪽 구조를 계속 압박하기 때문에 장기간 반복되면 부담이 늘어납니다. 식사, TV 시청, 독서 등 작은 생활 패턴을 의자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릎이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신발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발의 균형이 흐트러지면 그 충격이 그대로 무릎으로 올라옵니다. 쿠션이 충분하고 뒤꿈치를 잘 잡아주는 신발은 걷는 동안 무릎에 전달되는 하중을 줄여줍니다. 밑창이 한쪽으로 다른 신발은 걸음걸이를 비틀리게 하므로 주기적으로 신발 상태를 확인하고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을 무리하게 줄일 필요는 없지만 무릎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격한 식단 조절은 근육 손실을 불러올 수 있어 오히려 무릎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식습관과 가벼운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과 휴식도 무릎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몸이 충분히 쉬지 못하면 관절 주변 조직의 회복이 늦어지고 염증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적당한 휴식은 관절염 관리의 기본입니다. 수분 섭취 역시 중요합니다. 관절 윤활액은 수분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몸 전체의 수분 상태가 나빠지면 관절 움직임이 더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하루 종일 조금씩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무릎 통증을 무시하지 않는 것도 생활 습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정 동작에서 꾸준히 통증이 나타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강해지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보다는 정확히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 일지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기록하면 어떤 상황에서 더 악화되는지 명확해져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무릎을 지켜주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염이 있다 해도 할 수 있는 운동들은 많고 이 운동들이 오히려 통증을 줄여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허벅지 앞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부터 시작해볼까요?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올려 무릎을 쭉 펴고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은 무릎 관절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허벅지 뒤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중요합니다. 바르게 누워 한쪽 무릎을 구부려 발을 엉덩이 쪽으로 가져오는 동작입니다. 근육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충분합니다. 이 근육이 강해지면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훨씬 안정됩니다. 엉덩이 근육도 무릎 건강에 큰 역할을 합니다. 옆으로 누워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운동은 무릎에 부담 없이 엉덩이 옆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쏠려 관절에 비틀림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강화해야 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발에서 무릎으로 이어지는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 부종을 줄이고 보행을 안정하게 해줍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력 운동 하나를 꼽으라면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일반 스쿼트보다 무릎 굽힘이 적어 안전하면서도 허벅지 앞, 뒤, 엉덩이까지 골고루 강화됩니다. 천천히 통증이 없도록 시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을 참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이므로 이 신호를 무시하면 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다면 근육은 좋아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무릎에 좋은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행동을 피하는 것입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관절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동작 중 하나입니다. 무릎이 깊게 굽혀지면 관절 앞쪽 구조에 압력이 크게 증가해 통증과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행동도 반복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평지보다 계단은 무릎에 훨씬 큰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조심해야 합니다. 계단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때는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 역시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체중이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관절이 견뎌야 하는 힘이 크게 증가합니다. 가능한 한 짐을 나누어 들거나 카트, 손수레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을 비트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몸은 앞으로 가는데 발은 고정된 상태에서 무릎만 회전하는 동작은 연골과 인대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테니스나 배드민턴처럼 회전 동작이 많은 운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뛰기, 줄넘기처럼 충격이 큰 운동은 관절염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실내 자전거, 평지 걷기 같은 하중이 적은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금방 약해지고 관절은 더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술이 필요한 상황과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수술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일상생활을 크게 방해한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걷기조차 어렵거나 밤에 통증이 심해 잠을 설치는 경우는 관절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절의 변형이 진행된 경우도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릎의 특정 부위로 하중이 집중돼 연골 손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약물, 주사, 운동치료로도 36개월 이상 조절되지 않는 통증은 수술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연골이 거의 닳아 뼈끼리 맞닿는 단계에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통증 개선 효과는 크지만 회복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수술은 언제나 마지막 선택지이며 모든 사람이 받는 치료는 아닙니다.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평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릎 관절염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생활습관 관리가 장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꾸준한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근육이 관절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이죠. 짧게라도 매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습관도 중요합니다. 보폭이나 발의 방향이 흐트러지면 무릎에 비틀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관절 체크도 필요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1년에 한 번 정도 무릎 상태를 확인하면 초기 변화를 빠르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체중 유지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가 무릎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생활 속에서 조금씩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환경을 무릎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낮은 의자나 미끄러운 바닥은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집안 환경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과 다리의 보온도 중요합니다. 관절은 차가우면 더 뻣뻣해지므로 특히 겨울에는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릎 관절염은 단기간에 좋아지는 질환이 아니지만 꾸준한 관리만 이어가면 충분히 통증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무릎을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